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는 뭡니까?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어제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와 상관없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검찰총장의 하차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동반 사퇴까지 완곡히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총리실은 동반 사퇴를 콕 집어 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긴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고민이 많다면서 즉답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다만 이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을 떠나 선공 후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봐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초동 분위기도 봐야 되고 청와대 분위기, 각 당의 분위기. 이거 지금 다 살피면서 가야 되는 건데 일단 어제는 청와대 분위기에 관심이 모아졌어요. 예. 정 총리는 그 동반 사퇴까지는 아니라는 거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인정한 거예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대통령과 총리가 논의를 한 것은 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인하지 않는데 얘기를 하긴 했다. 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반 사퇴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동반 사퇴를 제안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총리실에서 부인을 했어요.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네. 일단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이 문제를 이를테면 청와대라든지 총리급 이를테면 뭐 이제 고위 네. 최고위급이죠. 여기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러고 예. 보니까 이제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예. 지난주에 이 정도 되면 동반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반 사퇴론을 꺼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총리가 대통령의 건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그러니까 국정의 최고 운영자들이 이 문제를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이제 뭐 먼저 정 총리 입장을 보면은 정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올해 초에 경제를 살리는 총리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뭔가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존재감을 알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를테면 공수처법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고 네. 내년 예산안도 안 되고 있고 네. 지금 다 이게 다 올스톱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고 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대통령은 또 이제 뭐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즉답은 피했다. 즉답은 피했다라고 네.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심이 장고에 들어가신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대통령 스타일이 원래 다 믿고 맡기는 스타일입니다. 지금까지 인사 스타일을 봤을 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사실상 몰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동반 사퇴까지 얘기를 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얘기가 엇갈립니다만 분명한 건 이 부분을 놓고 대통령과 총리가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 그건 고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봐도 되는 어제 거죠. 맥락이 네. 윤 총장의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징계 문제가 지금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저는 이 맥락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 문제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갑론을박을 며칠째 벌이는 이 상황이 지금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이 상황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칼을 뽑기는 곤란한 상황이죠. 그 적폐청산의 중책을 한번 맡아봐라 해서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네. 스스로 하차를 시킨 모양새는 어떻게든 꼬리표가 붙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 총리가 나서서 윤석열 총장의 해임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은 선택지를 준 것이 아닌가. 대통령 스스로 나서기에는 곤란하다면
뭐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네, 총리까지 나서서 이제 내각에 강력한 권유가 있습니다. 뭐 총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결단하십시오. 이런. 검찰총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럼 거기서 이제 마지못해서 대통령이 움직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검찰총장만 해임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담이 있고 그 검찰총장을 스스로 내가 하차시켰다는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결국은 추미애 장관도 어떻게든 하차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게 동시에 일어날지 아니면 좀 시차를 두고 일어날지 그 부분이 이제 공수처 뭐 진척된 논의건 검찰 내부의 반발이건 뭐 야당의 반발이건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이 어제 말한 나도 고민이 깊다라는 거는 두 사람의 하차를 전제한 뒤에 그 모양새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고민스럽다 하는 그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이제 김정은 기자는 해석을 하셨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어제 돌아가는 장면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나왔는데 추미애 장관이 여권 대권 후보에 3위에 올랐다? 예. 그럼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예. 그렇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적극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뭔가 다음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여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여당도 거죠. 있고 야당도 야당은 진작에 그런 얘기들을 네,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 정리가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동반 사퇴로는 조금 좀 이르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은 김정은 제가 얘기했듯이 최소한 공수처는 출범시킨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물러난다라고 하면은 시차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징계위원회 열리고 해임 건의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쨌든 징계위원회 구성은 7명 중에 5명이 추미애 장관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 가능하다라면은 그걸 놓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공수처 이제 법 통과시키고 추미애 장관이 명예롭게 교체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그 직무 배제 결정을 다시 재고해달라, 중지해달라라는 이 윤 총장 요청, 요것에 대한 신문은 이루어졌는데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이르면 어제 나온다 그랬는데 결국 안 나온 거죠. 이게 언제 나올 것인지, 또 징계위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등을 묶어서 잠시 후에 친절한 대기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고 우리는 두 번째 뉴스로 가죠. 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그 조비오 신부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것이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그런 판결이죠. 네. 재판부는 또 군에 의한 헬기 사격이 분명히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두환 씨 재판은 사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전시 회고록 내용을 두고는 지금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5.18 관련 단체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게 1심에서 일부 승소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요. 네. 전 씨의 미납 추징금 확보를 위한 자택 압류 과정의 송사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재판장에서 졸았다면서요. 예. 천인 공노할 일이죠. 그것도 참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맞아요. 예. 놀라운 일인데 일단 저는 이 재판에서 이 1심 선고에서 주목해 본 부분이 뭐냐면 광주 민주화 행정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법원이 인정했다는 사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네. 그동안 이제 뭐 그 과정을 보면은 그런 증언들 그리고 이제 벽면에 이제 탄환들 뭐 이렇게 그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공식 조사가 된 거는 2018년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고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군 수장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이거에 헬기 사격에 대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 행정부의 입장이었고 사법부도 이거를 인정했다라는 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헬기 사격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상황이 그렇죠. 됐다라는 거죠. 헬기 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전일 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황을 두루두루 봤을 때 전두환 씨가 이걸 몰랐을 수가 없다. 근데 알면서도 책에다가 마치 없는 일을 지어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건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사실 어제 뭐 그 헬기 사격도 중요하지만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또 다른 사법적인 단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또 기대했던 거는 전 씨의 입이었습니다. 어떤 좀 얘기를 할 무슨 것인가. 얘기를 할까? 사실 이것이 뭐 그 우리뿐만의 생각은 아니었고요. 어제 재판을 맡았던 게 그 광주지법 형사 8단도 김정훈 부장판사였는데요. 네. 저랑 이름이 같으시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재판장은 그 형소법상 판결에 담지 못한 한마디를 할 수가 있다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보냈었어요. 네. 이 사건은 40년 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이 있다.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은 피고인의 엄벌도 중요하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지금이라도 5.18에 가장 큰 책임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 이 재판장이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네. 말을 한 거예요. 전두환 씨를 상대로. 예, 예. 하지만 여전히 뭐 늘 그랬듯이 전두환 씨 법정에 들어설 때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내내 눈을 감고 그냥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법정 모독 아닌가요? 또 법정을 나서면서도 정말 국민들께 사과 안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광주를 떠났습니다. 어제 집에서 나설 때도 말이죠. 문이 탁 열리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항의하는 인파가 소리를 지르는데 손을 흔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지지자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지자가 아닌 걸 확인하자 이제 왜들 이러냐고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던데 저는 그 손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좀 착각 속에 이분이 빠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남은 쟁점은 그래서 헬기 사격을 누가 지시했느냐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전에 그 김용장 씨가 뭐 주한미군 방첩 요원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한 김용장 씨가 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헬기로 광주공항에 도착을 했고 그런 다음에 뭐 정호용 특전사령관하고 회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입증은 안 된 이 상태고요. 김용장 씨 자체에 대해서도 후에 좀 논란이 있었기 논란이 때문에 좀 이 있어요. 발언도 조금 신뢰도를 예. 아직 갸우뚱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누가 했는지는 좀 밝혀야 되는데 지금 증거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전두환 씨가 입을 벌리는 것 빼놓고는 네. 없는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거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태어난 지 2년 된 아이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수에서요? 예, 전남 여수의 한 가정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7살 아들과 2살 된 딸을 구호 조치했는데요. 알고 보니 둘째는 쌍둥이였고 그 쌍둥이 남자아이는 시신으로 냉장고 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주변 누구도 남자아이의 존재를 몰랐는데요.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이 남매를 조사하다가 또 다른 아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채고 어머니를 추궁해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비혼 상태의 어머니는 평소 식당 일로 저녁부터 새벽까지 집을 비웠다는데 네. 경찰은 영아가 사망해서 유기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와, 어제 저는 냉장고에서 2살짜리 아이가 나왔다길래 이제 그것만 듣고도 놀랐는데 뒷얘기가 하나둘 나오면서 진짜 놀랄 노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한 2년 동안 냉장고에 넣어놨다는 거고 쌍둥이였는데 살아있는 다른 쌍둥이 형제가 이 얘기를 했대요. 주변에. 동생이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출생 신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쌍둥이들은. 예, 쌍둥이들은 예. 출생 신고도 안 해서 좀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고 예전에 이게 떠오르는 게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 예, 2006년에 뭐 장루이 쿠르조라는 사람이 본인의 집 냉장고에서 아이를 발견했는데 사실 아내가 살해해서 넣어놓은 것이라는 것도 있었고 네. 2017년에도 부산에서 냉장고에 아기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잡힌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일이 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네요. 이 사건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이 엄마가 밤 일을 했대. 밤에 이제 식당 일을 했대요. 그럼 밤에 6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7살, 2살 이 아이들이 그냥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방치돼 7살짜리는 혼자 컵라면 끓여 먹었다고 2살짜리는 그럼 누가 밥 챙겨준 건가? 얘는 어떻게 한 건가? 집안에 쓰레기가 한가득이었다고 하고요. 5톤 나왔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아동 학대가 얼마 동안 벌어진 건지 이게 또 허점은 없는 건지 아동 보호에 챙겨야 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네. 이 사건 관심 있게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